근데 저는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아랍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를 위한 많은 협정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평화를 위한 협정들을 파기한 세력이 있었어요. 어. 그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을 파기한 거거든요. 그 이제 1973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4차 중동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중동 전쟁은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하고 그 사다트 이제 이집트 대통령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시나이 협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런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강경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워낙 그 보안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킬로미터 101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 장소 그 킬로미터 101이라는 협상이 개최된 장소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 다만 시나이 반도에서 어디 뭐 101km 떨어진 어디에서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나이 협상 1, 시나이 협상 1을 만듭니다. 근데 시나이 협상 1, 시나이 협상 2라는 것은 우리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정전협정을 약간 조금 그 모방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정전협정에도 보면은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이 이걸 관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걸 억제하는 이런 것들을 정전협정을 통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나이협정 1, 시나이협정 2라는 것은 바로 시나이 반도 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내에는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들고 비무장 완충지대 밖에는 네. 군사력 배치를 또한 제한하는 구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나이협정 1, 2는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런 군비 통제 협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협정 1, 2가 잘 되니까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역사적으로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된 거죠. 근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스라엘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체결했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강경파들하고 이집트 강경파들이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집트 무슬림 강경 세력들이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카터 대통령이 중재했었고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그리고 이제 오슬로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제 1993년도에.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 체결될 때는 오슬로 협정을 중재했던 거는 이번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 수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네. 백인이 아니고 이제 나빈 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빈 총리가. 예. 근데 이 오슬로 협정도 오슬로 협정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 두 개의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투 스테이트로 공존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장 가장 그 좋은 방법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강경파. 이스라엘 강경파. 예. 그 이스라엘 강경파가 맹주가 누군지 압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누굽니까? 네타냐후였어요. 그리고 그때 팔레스타인도 반대했어요. 팔레스타인은 누가 가자 지구에서 누가 반대한 줄 하마스가 아면 당연하죠. 예. 그래가지고 네타냐후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타냐후는 그 가자 지역과 그 요단강 서안 지역에 그 이스라엘 정착촌을 네. 막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팔레스타인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오슬로 협정을 또 무산시키고 반대하기 위해서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걸 길게 말씀드린 거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랍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극우 강경 극단주의 세력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네요.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깨트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양쪽의 극단주의 세력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재 9.19 군사합의를 깨트리자는 세력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평화를 깨트린 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가 오슬로 협정이 잘 돼가지고 됐다면 네. 지금의 중동은 평화를 정착하는 그런 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를 깨자는 사람들은
9.19 군사 합의가 잘 지켜져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이 9.19 군사 합의를 깼을 때 그때 한반도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때 한반도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서독 통일했습니다. 네. 독일의 역대 정부들이 계속 이른바 동방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가지고 동방 정책을 이어달리기를 해가지고 동서독은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동서독은 통일됐고 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은 유럽 연합을 이끄는 그렇죠. 그런 유럽 연합의 맹주국가가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처참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유럽 연합을 이끄는 그런 맹주 국가로서의 독일의 노선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를 깨자는 사람들은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이렇게 남북이 끔찍하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싸우는 상황이 한반도에도 재현되길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깨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극단주의가 남북 모두 다 지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이 모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황 또 그동안 있어왔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결국 평화를 바라는 그러니까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은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고 9.19 군사합의 같은 것도 이게 오히려 정말 사라지게 된다면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장 상태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한반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북한을 향해서 네. 인권 네. 또 여러 가지 북한의 폭정 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 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서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해석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네. 있는데 요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그 조항을 추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대부분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슨 해석 지침이라는 거는 네. 그 남북 교류 협력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그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세습한 지침에 불과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게 이제 위헌이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당연히 필요 없다? 그렇죠. 필요 없기 때문에 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행정 조치는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뭐 당연히 따르는 뭐 조치를 후속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그 어떤 법에서 과도하게 제약을 하고 있다고 예. 했을 뿐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일차적으로 이제 판결이 난 거니까 그 판결에 따른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이 필요하다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완하고 강화할 것인가? 네.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또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그런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원이 허용한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예, 느낄 예. 수도 있어요. 그 뭐 통일부도 마치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지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통일부가 조금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4차 가자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네. 지금 이 4차 가자 전쟁의 상황을 가지고 한반도에 지금 뭐 하마스가 뭐 북한의 교류를 뭐 북한의 무기를 뭐 받았네, 뭐 북한의 교류를 뭐 전수했네, 뭐 증거가 있네 없네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38선 상공으로 어떤
그 전단이 불법적으로 기구를 통해서 넘어간다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남북 관계에서 어떤 불씨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통일부에서 더 이런 행정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명료하게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같은 어떤 그 사적 가짜 전쟁의 상황에서는 한반도 38선 상공에 있어서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메시지들을 통일부에서 분명히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불씨도 정말 큰 네.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내 모습을 보면은 좀 더 북한과의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도 지금 효력 정지해야 되고 또 대북 전단 이것 좀 날릴 수 있게 검찰이 이제 박상학 대표 이걸 대북 전단 보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 그런 박상학 대표도 공소를 취소했다. 이렇게 또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단을 보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38선 상공으로 기구가 날아가고 그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총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격추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파장을 벌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기구가 날아가면은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격추시키는 거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그 풍선을 달고 온 기구가 지금 38선을 넘으면은 우리는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도 북한에서 그 기구가 넘어올 때 공중을 넘어올 때 우리도 그거를 그렇죠. 2017년도에 격추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남북한의 지금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그런 어떤 행위가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9.19 군사합의 깨자고 막 난리치는 판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이 남북한의 어떤 진정과 충돌로 가고 국내적으로는 또 뭐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을 또 연결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보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과거에 이 극우 세력들은 판문점에서 북한이 총격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충돌에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국내에 어떤 그런 그 반공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래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국내 이슈들을 그런 어떤 그 안보 이슈로 몰고 가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르는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조금 풍선 날리고 그래 북한이 쏴라 이런 것들은 지금 속으로 바라는 세력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들은 네타냐후나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렇네요. 참 이게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 사실은 대북 전단 날리고 이럴 때 제일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제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했었고 이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젠 이 족쇄가 좀 풀려버린 느낌이라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어떤 그 접경 지역이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규제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인구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개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경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접경 지역 이유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은 그런 불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것은 백령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고성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대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존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접경 지역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9.19 군사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남북 사이에 어떤 신뢰를 조성하는 그런 어떤 합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평화의 소중함, 평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오늘 방송인데 참 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선제 타격이니 뭐니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네요라고 홍단무님이 댓글 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나쁘냐 하마스가 나쁘냐 뭐 이런 말씀 댓글도 뭐 여러 개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참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역사부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참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선하고 이걸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양쪽에 물론 이제 그 원인을 따지면은 팔레스타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1948년도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수립하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는 데서부터 원인은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렬한 무장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들이 요인 납치를 하고 그들이 또 암살을 하고 민간인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대해서 100배 보복을 합니다. 또 네. 잔혹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아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극단주의 세력이 올려 무슨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세력이 올려 이렇게 우리가 뭐 그 구분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던 그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렇네요. 예. 팔레스타인의 또 이집트의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도 네. 또 이집트의 대통령도 다 평화를 위한 협정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도 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는 호전적 세력이 오르냐 양쪽이 다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력이 오르냐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죠. 적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김장수 조장님의 오늘은 정말 흥분했어요. 더 힘을 내셔가지고 아니, 오늘은- 예 세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 사실 조금 방송에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부했던 거는 저는 정말 그 가자지구에 그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거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 분노를 예. 제가 정말 가라앉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9.19 군사 합의를 뭐 깨자는 거 그리고 무슨 뭐 하마스가 북한과 연계에 북한과 대해서 연계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음. 긁어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합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조금 처음부터까지 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방송을 굉장히 했습니다만은 부드럽게 방송하는 분인데 오늘따라 그렇죠. 목소리 크기도 컸고 그러니까 강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마 진정성이 더 느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제가 국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또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럽에서도 냉전 시대 때 그 뭐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고 그걸 스톡홀름 조약으로 만들고 제네바 조약을 만들고 그냥 75년부터 해가지고 그게 유럽 연합을 강화시키고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서냉전을 결국은 해소시키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9.19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있었던 헬싱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9.19 군사합의가 훨씬 정교해요. 우리 9.19 군사합의가 아까 중동에 있었던 시드니 협정, 그 시나이 협정 1, 2라든가 또는 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가 오슬로 협정 이런 것보다도 네. 우리 9.19 군사합의가 훨씬 더 정교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9.19 군사합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게 바로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9.19 군사합의도 지금 또 상황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발전시켜야 돼. 이걸 깨야 될 게 아니라 발전시켜야 이것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그리고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 버전 2, 버전 3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협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이 좀 더 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하고 맞서는 튼튼한 국방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면서 그럼요. 동시에 9.19 군사합의를 또 어떻게 버전 업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북한을 만날 때 우리가 북한을 그런 9.19 군사합의를 버전업 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야 되고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이유는 딱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니까. 어. 전쟁하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거 우크라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전쟁하면은 한반도는 공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아야 되고 네. 우리 생존, 우리 안녕, 우리 번영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반도판 신뢰 구축 장치다 이렇게 네. 개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보다 더 노력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 안이 만들어지면 이 자리에서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 네. 아마 저희가 매주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네. 좀 고개를 충분히 숙여서 인사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마이크가 눈앞에 아,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고개가 많이 숙여지질 않아요. 자, 네. 겸손하게 인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